한국의 데이터 센터 기술은 20년 뒤처져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에어컨으로 서버를 시키는 수준이죠. 2023년 10월 독일 프랑크푸르트 데이터 센터 엑스포였습니다. 독일 최대 냉각 기업 테크쿨의 최고 기술 책임자 하일리 슈미트의 발언이었죠. 3,000명의 청중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전 세계의 언론이 그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는 명백했습니다. 유럽 기업들이 전 세계 극저온 냉각 시장의 98%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액침 냉각 특허의 87%가 미국과 유럽 기업 소유였습니다. 한국 기업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0.3%였습니다. 미국 국무부 에너지 정책 자문관이었던 저 역시 같은 결론을 내렸죠. 한국의 냉각 기술 시대는 시작도 하지 못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18개월 후 독일 테크쿨의 주가가 32% 폭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엔 글로벌 냉각 기술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뒤집혀 버렸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지금부터 그 놀라운 반전의 순간들을 공개합니다. 그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제임스 윌리엄스입니다. 미국 국무부에서 32년간 일했고 그중 18년을 에너지 정책과 데이터 센터, 기술 분야에 헌신했습니다. MIT에서 열역학을 전공했고 스탠퍼드에서 에너지 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일본과 독일 기술을 신봉했습니다. 정밀하고 검증됐고 신뢰할 수 있었으니까요. 한국요? 반도체는 잘 만들지만 냉각 기술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할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조지 윌리엄스. 그는 1950년 한국전쟁의 해병대, 통신병으로 참전했습니다. 영하 30도의 장진호 전투에서 그는 한국군이 엔진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방법에 놀랐다고 일기에 적었죠. 그들은 추위와 싸우는 법을 안다. 생존이 곧 기술이다. 할아버지는 1989년에 돌아가셨지만 저에게 낡은 가죽 수첩을 남겼습니다. 거기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죠. 한국인들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그들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민족이다. 저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죠. 아버지는 냉전 시대 국무부 관료였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기술은 돈과 시간이 만든다. 한국은 둘 다 부족해. 저는 아버지 말이 맞다고 믿었습니다. 2024년 3월 12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워싱턴 DC 국무부 건물 7층 제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갑자기 긴급회의 소집 문자가 왔습니다. 15분 내 상황실 집합, 최우선 보안 등급. 이상했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분야에서 긴급 소집은 거의 없었거든요. 상황실에 들어가자 20명의 고위 관료들이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국방부 차관, CIA 기술 분석팀장, 에너지부 국장까지. 화면에는 한 장의 보고서가 떠 있었습니다. 제목이 보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 냉각 기술 돌파 긴급 보고.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또 과장된 보고겠지. 하지만 국방부 차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 실수를 했습니다. 18개월 전부터 한국 기업 3곳이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기술을 완성했습니다.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첫째, 액침 냉각 기술의 상용화. 둘째, 프리시전 액침 냉각의 소형화. 셋째, 영하 273도 극저온 냉각기의 국산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세 번째 항목이 믿기지 않았죠. 극저온 냉각기요? 그건 핀란드와 독일 단 2기업만이 만들 수 있는 기술이었습니다. 양자 컴퓨터를 작동시키려면 절대 온도 0.01도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영하 273.14도죠. 이건 우주보다 추운 온도입니다. 전 세계에서 단 2기업만이 이 기술을 보유했고 가격은 한 대당 120억 원이 넘었습니다. 한국이 이걸 만들었다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만들었을 뿐 아니라 이미 세계국에 수출했습니다. 가격은 절반이고 성능은 더 좋습니다. CIA 분석팀장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넘겼습니다. 300페이지가 넘는 기술 보고서였습니다. 그 안에는 사진, 데이터, 특허 문서가 빼곡했습니다. 특히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울 어딘가의 지하 연구소였습니다. 거대한 은색 탱크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그 안에 서버들이 투명한 액체에 잠겨 있었죠. 액침 냉각이었습니다. 서버를 기름처럼 생긴 특수 액체에 담가서 열을 식히는 기술입니다. 기존 에어컨 방식보다 전력을 35% 절감하고 소음은 거의 없고 공간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기술이 최소 2030년은 되어야 상용화될 거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2022년부터 양산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뭔가 잘못됐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윌리엄스. 우리가 모르고 있었을 뿐이죠. 국방부 차관이 말했습니다. 그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한국의 한 중소기업이 개발한 프리시전 액침 냉각 시스템이었습니다. 일반 액침은 서버 전체를 액체에 담급니다. 하지만 프리시전은 다릅니다. CPU, GPU, 메모리 각각에 정밀하게 냉각액을 직접 분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냉각액 사용량이 10분의 1로 줄고 냉각 효율은 3배 높아집니다. 한 대의 서버에서 4300W 이상의 열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 국방부 슈퍼컴퓨터보다 효율적입니다. CIA 팀장이 말했습니다. 회의는 3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에 이런 문장이 떴습니다. 한국행 조사팀 구성. 72시간 내 출발. 그리고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저는 팀장으로 지명됐습니다. 윌리엄스, 당신이 가장 회의적이었으니 당신이 직접 확인하십시오. 차관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할아버지의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한국인들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그 글씨가 다시 보였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아버지, 당신이 옳았던 건가요? 48시간 후 저는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12시간의 비행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이상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왜 이렇게 조용했을까요? 이 정도 기술이면 전 세계에 광고했어야 정상 아닌가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우리가 몰랐던 걸까요? 비행기 창밖으로 태평양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할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진실을 직접 보고 판단해라, 제임스. 할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인천공항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5시였습니다. 출국장을 나서자 한 남자가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었습니다. 윌리엄스 박사님이십니까? 저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김민준입니다. 그는 영어를 유창하게 했지만 표정은 차갑고 무뚝뚝했습니다. 악수를 청했지만 그의 손은 딱딱했습니다. 차량이 대기 중입니다. 바로 출발하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은색 제네시스가 공항 앞에 서 있었습니다. 차에 타자 김민준이 서류 가방을 건넸습니다. 오늘 일정입니다. 3곳을 방문합니다. 첫 번째는 판교 데이터 센터, 두 번째는 대전 연구소, 세 번째는 부산 양자 컴퓨팅 센터입니다. 하루에 3곳이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박사님 일정이 4일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차는 고속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서울 도심이 창밖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1시간 후 우리는 판교의 한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7층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자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로비부터 보안 검색대가 3개나 있었습니다. 여권과 신분증 모두 제출해 주십시오. 경비원이 말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건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김민준이 카드키를 대고 지하 5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하 5층이요? 예. 실제 시설은 지하에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갔습니다. 30초쯤 지났을 때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제 눈앞에는 축구장 2개 크기의 거대한 공간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천장 높이만 12m는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투명한 거대 탱크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10개, 20개, 아니 50개가 넘었습니다. 각 탱크는 높이 3m, 폭 2m 정도였고 그 안에 서버들이 투명한 액체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게 전부 액침 냉각입니까? 저는 넋을 잃고 물었습니다. 예, 현재 가동 중인 서버가 2800대입니다. 김민준이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실시간 데이터가 떠 있었습니다. 온도 섭씨 28도, 전력 소비 기존 대비 37% 감소, 냉각 효율 98.7%. 잠깐만요. 28도요? 서버실 온도가 28도라고요? 일반 서버실은 18도에서 20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28도에서 서버가 정상 작동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액침 냉각은 다릅니다. 액체가 열을 직접 흡수하기 때문에 실내 온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설명했습니다. 그는 탱크 하나로 걸어갔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까? 그가 탱크 옆 패널을 열었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들여다봤습니다. 서버 보드들이 투명한 액체 속에서 조용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LED 불빛이 깜박였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팬 소리도, 에어컨 소리도 없었습니다. 만져보셔도 됩니다.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탱크 외벽에 손을 댔습니다. 미지근했습니다.
뜨겁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이 안에 GPU가 몇 개나 들어있습니까? 이 탱크에는 엔비디아 H100 GPU가 32개 들어있습니다. H100은 현존 최강의 AI 학습용 GPU입니다. 한 개만으로도 700W의 열을 냅니다. 32개면 22,400W입니다. 일반 가정집 열체가 쓰는 전력입니다. 그런데 이 액체는 그 열을 조용히 흡수하고 있었습니다. 이 액체는 무엇입니까? 프루오린 계열 특수 절연유입니다. 우리가 자체 개발했습니다. 자체 개발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전 세계 절연유 시장은 미국의 3M과 일본의 교세라가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예, 기존 제품은 리터당 15만 원입니다. 우리 제품은 리터당 4만 원이고 성능은 더 좋습니다. 김민준이 말했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한 탱크에 들어가는 액체가 약 500리터라면 탱크 하나당 2천만 원을 절약하는 겁니다. 이 시설에만 50개 탱크가 있으니 10억 원입니다. 이 기술을 언제부터 개발하셨습니까? 2019년부터입니다. 5년 걸렸습니다. 왜 아무도 몰랐죠? 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김민준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발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증명하는 게 목표였으니까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다음 방으로 이동했습니다. 거기엔 더 작은 탱크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프리시전 액침 냉각입니다. 엔지니어가 설명했습니다. 탱크를 열자샷이 단위로 분리된 서버들이 보였습니다. 각 서버의 CPU와 GPU 위에는 작은 노즐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 노즐들이 정밀하게 냉각액을 분사합니다. CPU는 70도 이상 올라가지 않고 GPU는 80도를 넘지 않습니다. 액체를 얼마나 쓰십니까? 일반 액침의 10분의 1입니다. 한 샷이당 50리터면 충분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혁명이었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가장 큰 문제는 전력이었습니다. 전 세계 전력의 2%를 데이터 센터가 소비합니다. 그중 40%가 냉각에 쓰입니다. 만약 이 기술이 보급되면 전 세계 전력 소비를 0.3% 줄일 수 있습니다. 한국 전체 전력 소비량과 맞먹습니다. 이 기술을 수출하고 있습니까? 이미 7개국에 수출했습니다.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독일, 프랑스, 영국, 캐나다, 호주입니다. 독일이요? 테크쿨이 있는 나라예요? 예. 테크쿨은 우리 기술을 보고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우리는 거절했습니다. 김민준이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간단히 식사를 하고 우리는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고속도로를 2시간 달렸습니다. 대전 외곽의 한 연구단지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입니다. 여기서 극저온 냉각기를 개발했습니다. 건물은 5층짜리 현대식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는 역시 지하였습니다. 지하 3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거대한 실험실이 나타났습니다. 중앙에 은색 원통형 기계가 서 있었습니다. 높이 2m, 지름 1m 정도였습니다. 이게 극저온 냉각기입니까? 예, 희석 냉동기라고 부릅니다. 한 연구원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50대 중반쯤 돼 보였습니다. 저는 책임연구원 박성우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10년간 이끌었습니다. 10년이요? 예, 2014년에 시작했습니다. 박성우 박사가 기계를 가리켰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절대 온도 0.01켈빈에서 작동합니다. 섭씨로 환산하면 영하 273.14도입니다. 우주 배경 복사 온도보다 낮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우주가 영하 270도입니다. 우린 그보다 3도 더 낮춰야 합니다. 박 박사가 컴퓨터를 켰습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온도가 서서히 떨어졌습니다. 1켈빈, 0.5켈빈, 0.1켈빈, 0.05켈빈. 지금 0.01켈빈에 도달했습니다. 그래프가 멈췄습니다. 얼마나 유지할 수 있습니까? 72시간 연속 가동했습니다. 온도 변화는 0.001켈빈 이내입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핀란드 블루포스 냉각기도 48시간이 최대였습니다. 이 기술을 개발하는데 가장 어려웠던 점이 뭡니까? 헬륨3과 헬륨4의 혼합 비율입니다. 0.001%만 틀려도 실패합니다. 몇 번 실패하셨습니까? 237번입니다. 박 박사가 웃었습니다. 237번요? 예, 그때마다 다시 시작했습니다. 팀원들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봤습니다. 피곤해 보였지만 빛났습니다. 이미 판매하셨습니까? 독일 연구소 2곳, 일본 대학 1곳, 중국 과학원 1곳에 납품했습니다. 가격은 얼마입니까? 대당 60억 원입니다. 기존 제품은 120억 원입니다. 저는 계산했습니다. 네 대면 240억 원입니다.
중소기업 연매출이 이 정도입니다. 핀란드와 독일 기업들은 뭐라고 합니까? 가격 인하를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거절했습니다. 박 박사가 말했습니다. 왜 거절하셨습니까? 우리 기술이 더 우수하기 때문입니다. 가격을 낮출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경쟁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이겼습니다. 저녁 7시였습니다. 마지막 목적지인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KTX를 타고 2시간을 달렸습니다. 부산역에 도착했을 때는 밤 9시였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양자 컴퓨팅 센터를 방문합니다. 호텔로 가시죠. 김민준이 말했습니다. 호텔방에 들어와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하루 종일 본 것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액침 냉각, 프리시전 분사, 극저온 냉각기. 이 모든 게 한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조용히, 철저하게, 완벽하게.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워싱턴에 보낼 중간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써야 할까요? 우리가 틀렸습니다. 한국은 이미 우리를 앞질렀습니다. 이렇게 쓸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부산 앞바다가 보였습니다. 광안대교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할아버지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인들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은 양자 컴퓨팅 센터입니다. 거기서 또 무엇을 보게 될까요? 저는 두렵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이미 제 모든 상식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였습니다. 노트북을 열자 긴급 이메일 17개가 와 있었습니다. 전부 워싱턴에서 온 것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발신자는 국방부 차관이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독일 테크쿨 긴급 성명. 저는 본문을 읽었습니다. 어젯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테크쿨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최고 경영자 하이니 슈미트가 직접 나왔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냉각 기술은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450페이지 분량의 기술 분석 보고서를 준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한국 기술의 17가지 결함을 지적합니다. 그는 카메라 앞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어보였습니다. 특히 액침 냉각의 장기 안정성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3년 후 절연유가 열화되면 서버 전체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저는 두 번째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일본 교세라도 같은 날 성명을 냈습니다. 한국 절연유는 일본 특허 기술을 도용한 것입니다. 우리는 법적 대응을 준비 중입니다. 세 번째 이메일은 더 심각했습니다. 핀란드 블루포스가 유럽 반도체 협회와 공동으로 백서를 발표했습니다. 제목이 극저온 냉각 기술의 안전 기준.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한국 제품은 유럽 안전 기준 C 인증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헬륨 누출 위험이 있으며 이는 연구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기술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전면전이었습니다. 네 번째 이메일은 CIA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독일, 일본, 핀란드 3개국 기업이 협력해 한국 기술을 시장에서 배제하려는 움직임 포착.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로비 진행 중. 목표는 한국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 저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완벽해. 이들의 전략은 완벽했습니다. 기술로 이길 수 없으니 제도로 막는 겁니다. 안전 기준, 특허 소송, 인증 절차. 이 모든 걸 무기로 쓰는 겁니다. 저는 샤워를 하고 서둘러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김민준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뉴스 보셨습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예, 독일과 일본이 움직였군요. 예상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예상했다고요? 이건 심각합니다. 유럽연합이 규제를 만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준비했습니다. 김민준이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한 장의 문서가 떠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CE 인증서입니다. 3개월 전에 받았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럼 핀란드 주장은 거짓말이란 겁니까? 정확히는 시간차입니다. 그들이 백서를 쓸 때는 우리가 인증을 받기 전이었습니다. 이제는 받았습니다. 특허 문제는요? 우리 절연유는 완전히 다른 화학 구조입니다. 교세라 특허와 겹치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미 국제 특허 변호사 검토를 받았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언론전은 다릅니다. 독일 테크쿨의 450페이지 보고서는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보셨습니까? 아직입니다. 보시면 압니다. 그 보고서는 추정과 가정으로 가득합니다. 실제 테스트 데이터는 하나도 없습니다. 김민준이 차를 몰기 시작했습니다. 부산 양자 컴퓨팅 센터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노트북으로 테크쿨 보고서를 다운받았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준 말이 맞았습니다. 450페이지 중 실제 실험 데이터는 30페이지 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이론적 추정이었습니다. 만약 절연유가 3년 후 산화되면, 만약 온도가 급상승하면, 만약 전력 공급이 끊기면, 전부 만약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일반인들은 이걸 구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450페이지라는 숫자 자체가 권위를 만듭니다. 양자 컴퓨팅 센터에 도착했습니다. 해운대 근처의 연구단지였습니다. 10층짜리 유리 건물이었습니다. 로비에서 센터장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환영합니다. 저는 센터장 이재훈입니다. 그는 6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독일 뉴스 보셨죠?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걱정요? 오히려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다고요? 예, 이제 우리가 증명할 차례니까요. 그는 우리를 지하로 안내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지하 4층까지 내려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거대한 실험실이 나타났습니다. 중앙에 양자 컴퓨터가 있었습니다. 마치 샹들리에처럼 생긴 금색 기계였습니다. IBM 양자 컴퓨터입니다. 127큐비트입니다. 이재훈 센터장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극저온 냉각기입니다. 양자 컴퓨터 아래에 은색 원통이 연결돼 있었습니다. 지금 가동 중입니까? 예, 87일째 연속 가동 중입니다. 저는 모니터를 봤습니다. 온도 0.01켈빈, 안정도 99.97%.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삐삐삐삐. 모니터에 빨간불이 깜박였습니다. 온도 상승 0.15켈빈. 한 연구원이 소리쳤습니다. 이재훈 센터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헬륨3 압력 체크. 정상입니다. 냉각 펌프는 정상 작동 중입니다. 연구원들이 뛰어다녔습니다. 저는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0.15켈빈이면 양자 컴퓨터가 먹통이 됩니다. 127억짜리 장비가 망가지는 겁니다. 센터장님, 이건. 한 연구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외부 자기장 간섭입니다. 누군가 건물 외부에서 강력한 전자기파를 쏘고 있습니다. 제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방해 공작이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실험을 망치려는 겁니다. 독일 쪽입니까? 아니면 일본? 김민준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재훈 센터장이 소리쳤습니다. 비상 차폐막 가동. 지금 당장. 하지만 센터장님, 비상 차폐막은 한 번만 쓸 수 있습니다. 지금 쓰면. 지금 아니면 언제 씁니까? 센터장이 직접 버튼을 눌렀습니다. 웅웅웅. 건물 전체가 진동했습니다. 지하 벽면에서 두꺼운 금속판이 올라왔습니다. 전자기 차폐막이었습니다. 모니터를 봤습니다. 온도가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0.12켈빈, 0.08켈빈, 0.05켈빈. 30초가 지났습니다. 0.01켈빈.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연구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 젊은 연구원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3년을 준비했는데. 거의. 나이 든 연구원이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막아냈어. 이재훈 센터장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윌리엄스 박사님, 이제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준비했는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기술로 못 이기니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김민준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도 예상했습니다. 비상 차폐막이 있었던 이유입니다. 저는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들은 공격까지 예상하고 준비했던 겁니다. 87일이요? 핀란드 제품도 60일이 최대인데 우리 목표는 1년 연속 가동입니다. 그 순간 한 연구원이 달려왔습니다. 센터장님, 블루포스에서 연락 왔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기술 제휴를 제안했습니다. 이재훈 센터장이 웃었습니다. 거절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연구원이 나갔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겨우 어제까지만 해도 핀란드는 한국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휴를 제안합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블루포스가 갑자기? 간단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진짜라는 걸 압니다. 공격은 시간 벌기였습니다. 이재훈 센터장이 말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센터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TV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CNN이었습니다. 한국 냉각 기술 논란, 유럽 기업들 안전성 의문 제기. 앵커가 말했습니다. 화면에 하인리 슈미트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기술은 위험합니다. 다음은 BBC였습니다. 아시아 냉각 기술 전쟁, 한국 vs 일본. 일본 교세라 CEO가 나왔습니다. 특허 침해는 명백합니다. 우리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갑자기 김민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지금 당장 서울로 올라가야 합니다. 무슨 일입니까? 판교 데이터 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어제 방문했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액침 냉각 탱크 50개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부산역으로 달렸습니다. KTX로 서울까지 2시간 30분이었습니다. 기차 안에서 김민준이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미 뉴스가 터지고 있었습니다. 독일 테크쿨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하인리 슈미트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경고했습니다. 한국 액침 냉각은 화재 위험이 있다고. 이제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는 사진을 들어보였습니다.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건물 사진이었습니다. 절연유가 과열되면 인화점에 도달합니다. 이는 재앙입니다. CNN이 속보를 냈습니다. 한국 첨단 데이터 센터 화재, 액침 냉각 기술 안전성 논란. BBC도 뒤따랐습니다. 한국 기술 신뢰도 추락. 유럽 기업들 경고 현실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사상자는 없습니까? 다행히 없습니다. 새벽 3시에 발생했고 자동 소화 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원인은 뭡니까? 아직 조사 중입니다. 김민준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하자 긴급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판교까지 40분을 달렸습니다. 데이터 센터 앞에는 소방차 5대가 서 있었습니다. 경찰 통제선이 쳐져 있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하 5층 실험실이었습니다. 천장 일부가 검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액침 냉각 탱크들은 멀쩡했습니다. 불에 탄 건 천장과 전기 배선이었습니다. 소방관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화재 원인 파악했습니다. 뭡니까? 천장 배전반에서 시작됐습니다. 액침 냉각 시스템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김민준이 배전반을 가리켰습니다. 이 배전반은 3개월 전에 교체한 겁니다. 새 제품이었죠. 맞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고의로 과부하를 걸었습니다. CCTV를 확인해보니 어젯밤 11시에 정체불명의 인물이 배전실에 들어갔습니다. 정민호 대표가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윌리엄스 박사님, 직접 보십시오. 우리 탱크는 무사합니다. 탱크 하나를 열었습니다. 서버들이 투명한 액체 속에서 조용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LED 불빛이 깜박였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온도는 어떻습니까? 엔지니어가 태블릿을 확인했습니다. 정상입니다. 화재 발생 중에도 섭씨 28도를 유지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순간 한 직원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이건 너무합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정 대표가 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괜찮아. 진실은 밝혀진다. 하지만 전 세계가 우리를 의심하고 있어요. 그럼 다시 증명하면 돼. 우리가 늘 해왔던 것처럼. 정 대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김민준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게 그들의 전략입니다. 기술로 못 이기니 사고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곧 나올 겁니다. 경찰이 CCTV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언론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건물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전 세계로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명예가 걸린 싸움이었습니다. 이건 너무 조직적입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세 나라가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김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개월 전부터 준비한 겁니다. 우리 정보팀이 파악했습니다. 그럼 대응은요? 내일 서울에서 발표가 있습니다. 무슨 발표입니까? 직접 보시면 압니다. 그가 신비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자 워싱턴에서 또 이메일이 왔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었습니다. 윌리엄스,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움직이면 우리도 입장을 정해야 합니다. 한국 편을 들 수는 없습니다. 동맹이지만 독일도 동맹입니다. 신중하게 판단하십시오. 저는 머리가 아팠습니다. 기술적으로는 한국이 맞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복잡합니다. 유럽은 미국의 오랜 파트너입니다. 한국 하나 때문에 유럽 전체와 틀어질 수는 없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 어떻게 지내니?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한국에 와 있습니다. 한국, 무슨 일로? 냉각 기술 조사입니다. 아버지, 한국 기술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 뭐가? 액침 냉각, 극저온 냉각기, 전부 유럽보다 앞섭니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 조심해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기술이 전부가 아니야. 정치가 있고
이권이 있어. 한국이 아무리 좋아도 유럽과 일본을 이길 순 없어. 그들은 시스템이야. 하지만 진실, 아버지가 웃었습니다. 진실은 힘 있는 자가 만드는 거야. 할아버지도 그걸 몰랐지. 그래서 한국을 믿었다가 실망했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부산 야경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말이 맞을까요? 진실은 정말 힘 앞에 무릎 꿇을까요? 저는 할아버지 수첩을 꺼냈습니다. 진실은 조용하지만 반드시 승리한다. 할아버지가 쓴 글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글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민준이었습니다. 박사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당장 프레스센터로 오셔야 합니다. 무슨 일입니까? 서버가 해킹당했습니다. 내일 발표할 증거 자료가 전부 암호화됐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서둘러 옷을 입고 택시를 탔습니다. 30분 만에 프레스센터에 도착했습니다. 4층 준비실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민호 대표, 박성호 원장, 최은정 교수, 그리고 수십 명의 IT 전문가들. 상황이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한보안 전문가가 대답했습니다. 밤 10시 17분에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습니다. 북한발 해킹 코드로 위장했지만 실제로는 동유럽에서 왔습니다. 증거 자료는요? 892페이지 특허 검토 의견서, 5년치 실험 데이터, 67개 샘플 분석 결과 모두 암호화됐습니다. 정민호 대표가 머리를 감쌌습니다. 내일 아침 9시까지 복구 못하면 기자회견은 무산입니다. 백업은 없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백업 서버도 동시에 공격받았습니다. 박성호 원장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건 전쟁입니다. 기술 경쟁이 아니라 전쟁이에요. 최은정 교수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6개월 동안 준비한 건데 하루 만에. 그때 한 젊은 엔지니어가 소리쳤습니다. 교수님, 제 개인 노트북에 초안이 있습니다. 뭐라고? 일주일 전에 검토하시라고 제 이메일로 보내신 거 기억하세요? 저 아직 안 지웠어요. 최 교수가 달려갔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파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초안이에요. 최종문이 아니라. 상관없어요. 내용은 같아요. 페이지 번호만 다를 뿐이에요. 다른 연구원이 외쳤습니다. 저도 USB에 실험 데이터 백업이 있습니다. 개인용으로 보관했던 거예요. 저는 클라우드에 샘플 사진을 올려뒀습니다. 하나둘씩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각자가 개인적으로 보관하던 자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준이 웃었습니다. 해커들은 몰랐겠죠. 한국 연구원들이 얼마나 꼼꼼한지. IT 전문가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료 통합 시작합니다. 새벽 6시까지 복구 가능합니다. 정민호 대표가 모두를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시작합니다. 밤새 일해야 합니다. 한 연구원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밤새는 거야 익숙하죠. 연구할 때 늘 그랬잖아요. 다른 연구원이 커피를 돌렸습니다. 한 잔씩 하세요. 긴 밤이 될 겁니다. 저는 그들을 봤습니다. 지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한 번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밤 12시, 1시, 2시.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묵묵히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소리쳤습니다. 70% 복구 완료. 계속하세요. 새벽 5시 30분. 95%. 새벽 5시 50분. 완료했습니다.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지쳤습니다. 한 연구원이 책상에 엎드려 잠들었습니다. 정민호 대표가 그의 어깨에 재킷을 덮어줬습니다. 고생했어. 김민준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이제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왜 이길 수 있는지. 왜입니까? 우리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한 사람이 쓰러지면 다른 사람이 일으킵니다. 한 시스템이 무너지면 100개의 백업이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기술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팀이었습니다. 하나의 정신이었습니다. 새벽 6시, 해가 떠올랐습니다. 기자회견까지 5시간 남았습니다. 오전 9시였습니다. 프레스센터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거리가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밤새 일한 연구원들은 간단히 세수만 하고 준비를 마쳤습니다. 김민준이 말했습니다. 오전 11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준비는 됐습니까? 예. 밤새 복구한 자료들이 모두 준비됐습니다. 뭘 발표하는 겁니까? 증거입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프레스센터에 도착했습니다. 광화문 근처였습니다.
건물 앞에는 이미 취재진이 몰려 있었습니다. CNN, BBC, 로이터, AP통신, 전 세계 언론이 와 있었습니다. 이렇게 큰 행사입니까?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예,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회견장에 들어갔습니다. 좌석이 300개는 넘었습니다. 이미 80%가 찬 상태였습니다. 저는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정확히 11시 불이 켜졌습니다. 단상에 5명이 올라왔습니다. 가운데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었습니다. 양옆에는 4명의 기업 대표가 있었습니다. 한 명씩 소개가 나왔습니다. LC쿨 대표이사 정민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 박성호, 부산 양자컴퓨팅센터 센터장 이재훈, 그리고 인천대학교 화학공학과 교수 최은정. 장관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해명이 아닙니다. 증명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지난 3일간 유럽과 일본의 일부 기업들이 한국의 냉각 기술을 의심했습니다. 안전하지 않다고, 검증되지 않았다고,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관이 잠시 멈췄습니다. 우리는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인정이 아니었습니다. 준비였습니다.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첫 번째 화면이 떴습니다. 독일 테크쿨은 우리 핵심 냉각 기술이 3년 후 절연유 열화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실험실 영상이었습니다. 투명한 탱크에 서버가 잠겨 있었습니다. 화면 상단에 날짜가 표시됐습니다. 2019년 3월 15일. 이 서버는 5년 7개월째 가동 중입니다. 카메라가 클로즈업 됐습니다. 액체는 여전히 투명했습니다. 서버보드에는 변색이나 부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절연유 샘플을 매달 채취해 분석했습니다. 총 67회입니다.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점도, 절연 성능, 열전도율. 모든 수치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테크쿨의 추정은 틀렸습니다. 우리는 5년을 증명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두 번째 화면이 떴습니다. 일본 교세라는 우리 절연유가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은정 교수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절연유를 개발한 책임자입니다. 그녀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화학 구조식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교세라의 특허 물질입니다. 주성분은 퍼플로로폴리에테르입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습니다. 이것이 우리 물질입니다. 주성분은 하이드로플로로에테르입니다. 두 구조를 비교했습니다. 분자 배열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교세라 물질은 탄소 사슬이 8개입니다. 우리는 12개입니다. 말단 작용기도 다릅니다. 교세라는 에스테르기, 우리는 에테르기입니다. 최 교수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국제 특허 검색 결과입니다. 총 1247개의 관련 특허를 조사했습니다. 우리 물질과 겹치는 특허는 0건입니다. 그녀가 두꺼운 서류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독일, 미국, 일본, 중국 4개국 특허 변호사의 검토 의견서입니다. 총 892페이지입니다. 4명 모두 동일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침해 없음.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892페이지. 테크쿨의 450페이지를 훌쩍 넘었습니다. 세 번째 화면이 떴습니다. 핀란드 블루포스는 우리 극저온 냉각기가 CE 인증을 통과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성호 원장이 일어났습니다. 화면에 인증서가 나타났습니다. CE 인증서입니다. 2024년 9월 23일 취득했습니다. 다음 화면은 시험 성적서였습니다. 독일 TUV 라인한트에서 테스트했습니다. 127개 항목 전부 통과했습니다. 박 원장이 화면을 넘겼습니다. 헬륨 누출 테스트입니다. 72시간 연속 가동했습니다. 누출량 0.00001ml, 유럽 기준치는 0.001ml입니다. 우리는 기준의 100분의 1입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네 번째 화면이 떴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한 외국인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60대 중반쯤 돼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마르쿠스 린드베리 박사입니다.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알았습니다. 마르쿠스 린드베리, 핀란드 블루포스의 전 수석 엔지니어였습니다. 극저온 냉각기 분야의 전설이었습니다. 린드베리 박사는 블루포스에서 27년간 일했습니다. 극저온 냉각기 1세대부터 3세대까지 모두 그의 손을 거쳤습니다. 린드베리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3개월 전 블루포스를 떠났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회사가 진실을 숨겼기 때문입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블루포스는 2년 전부터 한국 기술을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1년 전 테스트 결과를 봤습니다. 그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한국 냉각기가 우리 제품보다 우수했습니다. 온도 안정성 17% 향상,
에너지, 효율 23% 향상, 고장률 41% 감소. 린드베리가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저는 경영진에게 제안했습니다. 한국과 협력하자고. 우리도 배우자고.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절당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한국을 공격하기로 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2024년 3월부터 유럽연합 로비가 시작됐습니다. 안전 기준을 강화하자고, 신규 업체 인증을 까다롭게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린드베리가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엔지니어입니다. 27년간 기술을 믿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기술이 아니라 정치를 선택했습니다. 그가 눈을 떴습니다. 그래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린드베리가 한국 기업 대표들을 바라봤습니다. 한국 기술은 진짜입니다. 저보다 뛰어난 엔지니어들이 만들었습니다. 세계는 이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내에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5번째 화면이 떴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 증거를 공개합니다. 정민호 대표가 일어났습니다. 지난 6개월간 우리는 독립적인 제3자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화면에 리스트가 나타났습니다.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 NIST,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 일본 산업기술종합연구소 AIST, 영국 국립물리연구소 NPL, 총 4곳입니다. 각 기관에 우리 제품을 보냈습니다. 블라인드 테스트였습니다. 한국 제품인지 모르게 했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습니다. 테스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NIST 평가, 테스트한 5개 제품 중 1위, 모든 항목에서 기준치 초과 달성, 프라운호퍼 평가, 혁신적 설계, 유럽 제품 대비 효율성 19% 향상, AIST 평가, 장기 안정성 우수, 1000시간 테스트 무결함, NPL 평가, 안전성 최고 등급, 상용화 권장.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네 개국 최고 연구소가 모두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정 대표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추가 소식이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가 우리 액침 냉각 시스템 300대를 주문했습니다. 총 계약 금액 870억 원입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플래시가 폭풍처럼 터졌습니다. 납품처는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와 오크리지 국립연구소입니다. 미국 최대 슈퍼컴퓨터 센터 2곳입니다.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에너지부가 주문했다고요? 제가 몸담고 있는 바로 그 정부 부처가요? 그리고 장관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30분 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로부터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가 서류를 들었습니다. 한국 냉각 기술에 대한 조사를 즉시 중단한다. 안전성과 특허 문제 모두 근거 없음으로 결론. 장내가 폭발했습니다. 기자들이 소리쳤습니다. 언제 결정됐습니까? 독일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뭐라고 합니까? 장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독일 테크쿨 CEO 하이니 슈미트가 1시간 전 사임했습니다. 일본 교세라는 공식 사과문을 준비 중입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3일 전만 해도 한국을 공격하던 그들이 무너졌습니다. 정확히, 완벽하게, 철저하게. 회견이 끝났습니다. 저는 김민준을 찾았습니다. 이걸 언제부터 준비하신 겁니까? 6개월 전입니다. 독일과 일본이 움직인다는 정보를 입수했을 때부터요. 6개월. 예. 우리는 공격받기 전에 이미 방어를 준비했습니다. 아니, 방어가 아니라 증명을 준비했습니다. 그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윌리엄스 박사님, 한국은 싸우러 온 게 아닙니다. 이미 이겼습니다. 단지 세계가 인정할 때까지 기다렸을 뿐입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옳았습니다. 한국인들을 과소평가해선 안 됩니다. 그들은 조용히 준비하고 완벽하게 증명합니다. 화려한 말 대신 데이터로, 추정 대신 실험으로, 주장 대신 결과로.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광화문 거리가 보였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아들, 뉴스 봤다. CNN에서 방금 나왔더구나. 네, 전부 뒤집혔습니다. 그래. 아버지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말씀이 맞았습니다. 진실은 승리합니다.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틀렸어.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평생 옳았어. 난 그걸 이제야 알았구나.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회견이 끝난 지 2시간 후였습니다.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CNN 속보가 떴습니다.
한국 냉각 기술, 유럽 일본 공세 완벽 차단. 미국 에너지부 870억 원 계약. 앵커가 말했습니다. 3일간의 논란은 한국의 압도적 증거 공개로 종결됐습니다. 특히 핀란드 블루포스 전 수석 엔지니어의 내부 고발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마르쿠스 린드베리의 인터뷰였습니다. 저는 27년간 블루포스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기술 대신 정치를 선택했을 때 저는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정직하게 일했습니다. 그들은 인정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다음은 BBC였습니다. 독일 테크쿨 주가 32% 폭락, CEO 전격 사임. 화면에 프랑크푸르트 증시가 나왔습니다. 테크쿨 주가가 빨간불로 가득했습니다. 개장 30분 만에 거래 정지됐습니다. 하루 만에 시가총액 2조 3천억 원이 증발했습니다. 기자가 테크쿨 본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인리 슈미트 전 CEO는 오늘 오전 긴급 이사회에서 해임됐습니다. 450페이지 보고서가 근거 없는 추정으로 가득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주주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테크쿨 본사 앞에 시위대가 모여 있었습니다. 진실을 숨긴 경영진은 물러나라. 투자자를 속인 죄를 물어라. 약 3,000명이 모였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떴습니다. 일본 교세라, 한국 기업의 공식 사과, 특허 소송 취하. 교세라 CEO가 고개를 90도로 숙이는 장면이었습니다. 우리의 성급한 판단으로 한국 기업들에게 피해를 드렸습니다. 깊이 사과드립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특허 침해 주장은 사실입니까? CEO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한국 기술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방식입니다. 그럼 왜 거짓 주장을 하셨습니까? 경쟁 압박 때문이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본 언론들이 교세라를 맹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사히 신문 헤드라인이었습니다. 품격 없는 경쟁, 일본 기업의 추락. 요미우리 신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술 대신 정치, 교세라의 치명적 실수. 교세라 주가도 18% 하락했습니다. 저는 다음 뉴스를 클릭했습니다. 핀란드 블루포스였습니다. 헬싱키 본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신임 CEO가 나왔습니다. 블루포스는 잘못된 방향으로 갔습니다. 우리는 기술 회사입니다. 정치 회사가 아닙니다. 그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오늘부터 블루포스는 투명 경영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들과의 기술 협력을 제안합니다. 한국과 협력하시겠다고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예. 우리가 배울 게 많습니다. 린드베리 박사 말이 맞았습니다. 한국 기술은 우리보다 앞서 있습니다. 저는 휴대폰이 울리는 걸 봤습니다. 워싱턴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윌리엄스입니다. 제임스, 국무장관님이 직접 통화하고 싶어 하십니다. 비서가 말했습니다. 잠시 후 장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윌리엄스, 수고했네. 감사합니다, 장관님. 자네 보고서 받았네. 한국 기술이 진짜라는 거지? 예.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좋아. 백악관이 움직이고 있네. 대통령님이 한국과 에너지, 기술 협력 강화를 지시하셨어. 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발표할 거네. 냉각 기술 공동 연구센터를 서울과 워싱턴에 설립하기로 했어. 대단합니다. 자네가 잘 조사해줬기 때문이야. 고맙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도심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3일 전만 해도 한국은 공격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가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저녁 7시 김민준이 호텔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사님, 저녁 약속이 있습니다. 누구와입니까? 산업부 장관님이 초대하셨습니다. 차를 타고 한강변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63빌딩이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가자 이미 여러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장관, 정민호 대표, 박성우 원장, 이재훈 센터장, 최은정 교수. 오늘 기자회견에 나왔던 분들이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윌리엄스 박사님. 장관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한식이었습니다. 갈비찜, 잡채, 김치, 된장찌개. 입맛에 맞으십니까? 장관이 물었습니다. 훌륭합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식사 중간에 정민호 대표가 말했습니다. 박사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처음 한국에 오셨을 때 저희를 믿으셨습니까?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니었습니다. 그렇겠죠. 정 대표가 웃었습니다. 저희도 합니다. 세계가 한국을 과소평가한다는 거요. 박성우 원장이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화내지 않습니다. 증명하면 되니까요. 증명.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예. 말 대신 결과로, 주장 대신 데이터로, 약속 대신 실행으로. 이재훈 센터장이 말했습니다. 최은정 교수가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인정받으려고 기술을 개발하지 않습니다. 필요해서 개발합니다. 인정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자신감이 아니라 확신이었습니다. 증명된 확신이었습니다. 장관이 잔을 들었습니다. 오늘을 축하합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시작이라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예. 우리는 다음 목표가 있습니다. 2027년까지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를 20% 줄이는 겁니다. 20%요? 예. 우리 기술을 전 세계에 보급하면 가능합니다. 이건 한국만의 승리가 아닙니다. 지구 전체의 승리입니다. 저는 잔을 들었습니다. 멋진 목표입니다. 우리는 건배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한강이 반짝였습니다. 다리들이 불을 밝혔습니다. 정민호 대표가 제 옆에 섰습니다. 박사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독일과 일본이 우리를 공격했을 때 우리는 복수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들도 훌륭한 기술자들입니다. 단지 경영진이 잘못된 선택을 했을 뿐이죠. 우리는 그들과도 협력할 겁니다. 공격받았는데도요? 예, 기술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우리 목표는 이기는 게 아니라 함께 발전하는 겁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품격이구나. 압도적인 증거로 이긴 후에도 복수하지 않는 것. 상대를 무너뜨리는 대신 손을 내미는 것. 이게 진짜 강함이구나.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김민준이 배웅을 나왔습니다. 좋은 여행이었습니까?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교육이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교육이요? 예,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진실이 무엇인지도요. 김민준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다시 오십시오. 언제든 환영합니다. 꼭 오겠습니다. 비행기에 탔습니다. 이륙하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인천공항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서해바다가 펼쳐졌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할아버지 수첩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진실은 조용하지만 세대를 뚫고 흐른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한다. 저는 펜을 꺼내 그 밑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할아버지, 당신이 옳았습니다. 한국은 증명했습니다. 2024년 12월 12일, 손자 제임스 올림.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워싱턴으로 돌아가 보고서를 써야 합니다. 하지만 그건 단순한 기술 보고서가 아닐 겁니다. 진실에 대한 증언이 될 겁니다. 그리고 겸손에 대한 고백이 될 겁니다. 세계가 한국을 다시 보게 될 겁니다. 조용하지만 강한 나라. 말 대신 행동으로, 주장 대신 증명으로 세상을 바꾸는 나라.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워싱턴에 도착한 건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공항에서 곧장 국무부로 향했습니다. 긴급 보고 회의가 잡혀 있었습니다. 회의실에는 30명의 고위 관료가 앉아 있었습니다. 국방부 장관, CIA 국장, 에너지부 장관까지. 제가 들어서자 모두 일어났습니다. 수고했네, 윌리엄스. 국무장관이 말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1시간 동안 본 것들을 설명했습니다. 액침 냉각 탱크, 극저온 냉각기, 프리시전 시스템, 그리고 한국의 치밀한 준비, 5년간의 개발, 237번의 실패, 67회의 품질 테스트. 모두 조용히 들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였습니다. 결론입니다. 한국은 냉각 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협력해야 합니다. 경쟁이 아니라 협력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윌리엄스, 솔직히 말해보게. 우리가 따라잡을 수 있을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5년 안에는 어렵습니다. 10년이면 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따라잡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들은 우리와 협력하고 싶어 합니다. 기술을 나누고 싶어 합니다. CIA 국장이 말했습니다. 그들을 믿을 수 있을까? 믿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증명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모두 나가고 국무장관만 남았습니다. 윌리엄스, 자네 변했네. 네. 일주일 전만 해도 자네는 회의적이었어. 지금은 확신에 차 있어. 한국에서 제가 배운 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겸손이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걸 안다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 작은 나라들도 위대할 수 있다는 것.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교훈이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교훈이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9시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 돌아왔구나. 네, 아버지. 보고회는 어땠니? 잘 끝났습니다. 그래.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주말에 뵐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무슨 일인데? 할아버지 묘소에 같이 가고 싶습니다. 알겠다.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알링턴 국립묘지로 향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거기 잠들어 계셨습니다. 한국전 참전 용사 구역이었습니다. 묘비 앞에 섰습니다. 조지 윌리엄스. 1930년 2월 12일 출생, 1989년 8월 3일 서거. 한국전 참전 용사.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꽃을 놓았습니다. 할아버지, 손자 제임스입니다.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보신 그 나라, 제가 이제 이해합니다. 그들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할아버지 수첩을 평생 가지고 다녔습니다. 솔직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할아버지가 한국을 그렇게 믿으셨는지. 목이 메었습니다. 이제 압니다. 할아버지는 그들의 진짜 힘을 보셨던 겁니다. 기술이 아니라 정신을 보셨던 거죠. 옆에서 아버지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미안합니다. 평생 아버지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틀렸어. 아버지가 평생 옳으셨어.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3대가 마침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달 후였습니다.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저는 배석 인원으로 참석했습니다. 미국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이 악수했습니다. 양국은 에너지 기술 협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대통령이 발표했습니다. 특히 차세대 냉각 기술 분야에서 한국의 선도적 기술을 인정하며 공동 연구센터를 설립합니다.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서울과 워싱턴에 각각 센터를 만들고 500명의 연구진이 협력합니다. 총 투자 금액은 3조 원입니다. 한국 대통령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독점하지 않습니다. 세계와 나눕니다. 기후 위기 시대의 에너지 효율은 인류 공동의 과제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회담이 끝나고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저는 한국 대표단 중 한 명을 봤습니다. 정민호 대표였습니다. 박사님, 여기서 뵙네요. 그가 반갑게 악수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대단한 성과입니다. 박사님 덕분입니다. 정직한 보고서를 써주셨죠. 제가 본 것을 쓴 것뿐입니다. 우리는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사님, 이번 주 금요일 시간 되십니까? 정 대표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유엔에서 특별 세미나가 있습니다. 주제가 데이터 센터 에너지 효율입니다. 박사님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영광입니다. 금요일, 뉴욕 유엔 본부였습니다. 회의장에는 193개국 대표가 모였습니다. 주제는 AI 시대 지속 가능한 데이터 센터. 한국 대표단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정민호 대표, 박성우 원장, 이재훈 센터장. 1시간 동안 한국의 냉각 기술을 설명했습니다. 실제 데이터, 테스트 결과, 에너지 절감 효과. 발표가 끝나자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이 기술을 개도국에도 보급할 수 있습니까? 아프리카 케냐 대표가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우리는 기술 이전 프로그램을 준비 중입니다. 정 대표가 대답했습니다. 비용은 얼마입니까? 개도국에는 원가로 제공합니다. 이익을 남기지 않습니다.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독일 대표가 물었습니다. 정 대표가 잠시 멈췄습니다. 우리도 도움을 받았습니다. 1950년대 한국은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많은 나라가 우리를 도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돌려줄 차례입니다. 기립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도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유엔 사무총장이 특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냉각 기술은 인류의 자산입니다. 유엔은 이 기술의 전 세계 보급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027년까지 100개국 데이터 센터에 한국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통해 전 세계 전력 소비를 연간 3% 줄일 수 있습니다. CNN이 생방송으로 중계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작은 나라 한국이 세계 에너지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BBC도 특집 방송을 냈습니다. 한국의 조용한 혁명. 냉각 기술로 지구를 식히다. 뉴욕타임스 일면 헤드라인이었습니다. 풍격이 기술을 이긴 날. 한국이 보여준 진정한 강함. 워싱턴 포스트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배워야 한다. 기술뿐 아니라 나누는 정신을. 저는 호텔 방에서 이 모든 뉴스를 봤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일주일 후 다시 서울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조사가 아니라 협력회의였습니다. 공동연구센터 설립 준비 회의였죠.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김민준이 마중 나왔습니다. 박사님, 다시 오셨네요. 약속했잖습니까? 꼭 오겠다고. 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달라 보였습니다. 같은 건물, 같은 거리인데 느낌이 달랐습니다. 이제 저는 이 나라를 압니다. 저녁에 남산타워에 올랐습니다. 전망대에 섰습니다. 서울 야경이 360도로 펼쳐졌습니다. 수백만 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아름답죠? 옆에서 정민호 대표가 말했습니다. 예, 정말 아름답습니다. 박사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처음 오셨을 때와 지금 뭐가 가장 달라 보입니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불빛이 다르게 보입니다. 불빛이요? 예, 예전엔 그냥 불빛이었습니다. 지금은 각각의 불빛 뒤에 사람들이 보입니다. 10년 동안 237번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은 연구원들, 5년 동안 조용히 증거를 모은 엔지니어들, 복수 대신 협력을 선택한 경영진들. 정 대표가 웃었습니다. 좋은 표현입니다. 정 대표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왜 이렇게 조용하셨습니까? 좀 더 일찍 세계에 알렸어도 됐잖아요. 정 대표가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인정받으려고 일하지 않습니다. 필요해서 일합니다. 그러다 보면 인정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공격도 받으셨잖아요. 공격은 증명의 기회였습니다. 독일과 일본이 공격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렇게 철저히 준비할 이유도 없었겠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에게 감사해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도 협력합니다. 적이 아니라 동료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할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계십니까? 제가 드디어 이해했습니다.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본 것은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정신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정신, 증명하는 정신, 나누는 정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세대를 뛰어넘어 흐르고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집으로 돌아와 마지막 일기를 썼습니다. 2024년 12월 20일. 서울. 오늘 나는 남산타워에서 서울을 내려다봤다. 70년 전 할아버지가 장진호에서 본 그 나라가 이제 세계를 이끌고 있다. 기술로, 품격으로, 나눔으로. 나는 깨달았다. 진실은 조용하지만 세대를 뚫고 흐른다는 것을. 그리고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할아버지, 당신이 옳았습니다. 한국은 증명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주장이 아니라 결과로, 약속이 아니라 실행으로. 세계는 이제 압니다. 진정한 강함은 소리가 아니라 침묵에서 나온다는 것을.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함께 세우는 것이라는 것을. 나는 오늘 겸손을 배웠다. 그리고 희망을 봤다. 작은 나라도 위대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준비된 자가 결국 승리한다는 희망을. 품격이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희망을.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미국 출신 국제에너지 전문가 제임스 윌리엄스가 10년간 숨겨진 한국 냉각 기술의 진실을 마주하는 이야기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진실을 알고 있었고 아버지는 오해했으며 손자는 마침내 깨달았죠. 세대에 걸친 여정 끝에 한국의 품격과 준비된 힘이 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 진실은 조용하지만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 그리고 품격이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했다면 댓글창에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감동적이고 더 뜨거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동사연 저장소였습니다.